그리하여 정신분석가는 아이러니스트의 입장에 서고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것이다. 정신분석가는 외관이 작동해서 끊임없이 그 장소에 남게 하려고 한다. 그가 보호하려는 주체가 외관을 현실계와 착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다. 치명적인 착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속은 채로 있으려는 일종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라캉은 속지 않는 자는 방황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결국 마치 외관이 현실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즉 외관을 실제의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곤란한 입장에 처한다. 권력의 표시는 모두가 외관이고 이는 주인 디스쿠르의 자의성에 입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영악한 사람으로 그를 광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가가 권력의 외관에 관련된 것을 아주 잘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대로 놔두면 된다. 정신분석가는 기획을 제안하지 않을 뿐더러 제안이 가능하지도 않다. 정신분석가가 하는 일은 타자의 제안을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제안의 영역이 규정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신분석가는 큰 구상이 없는 아이러니스트로 타자가 큰 구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기다리며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실추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신분석가는 요컨대 무엇도 선택하지 않는 좋은 위치에 있다. 정신분석가는 모든 권력의 막다른 지점을 알고 있기에 좌익도 우익도 아니다. 정신분석가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는 증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주체 각자가 겪는 분석 경험을 완수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는 정신분석이 사회적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신분석은 주체가 고유하게 향락하는 양상에 대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주체에게 현실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감접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유대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신분석가의 디스쿠르는 프로이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디스쿠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디스쿠르에 의해 새로운 사회적 유대가 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성의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정신분석가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어떠하다고 할 수 있을까? 분명 그것은 특정한 각성 효과를 가져온다. 어떤 점들에 관한 각성인데 결국 사회적 이상에 관련된 것, 즉 향락, 그리고 잉여 향락의 배분에 관한 각성이다. 그 이상은 아니다. 이상적인 것의 탈신성화는 매우 쉬운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정치적인 지혜로 그 이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정신분석은 일종의 탈이상화를 유도한다. 정치적 이상이 제시되면 될수록 정신분석은 탈이상화로 흘러가는 셈이다. 밀레는 인생 대부분을 좌익 활동에 바쳤고 68년 5월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피에르 빅토르의 우군이었지만 분석의 경험함에서 밀레의 그 이상은 확실히 사라져버렸다. 요약하자면 권력의 외관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향락하는 것이어야 할 확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어허? 우리가 왜 무의미에서 의미를 도출해내는지. 이는 확실한 지위에 있는 권력의 외관에 찬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아주 좋네요. 권력의 외관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이 점은 볼테르풍의 시니시즘을 규정한다. 볼테르는 인간이 예절을 지키도록 하는데 신이 필수적인 발명품임을 시사하였다. 사회는 외관을 통하여 태초로 성립하고 이는 억압 없는 사회, 동일화 없는 사회, 특히 인습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인습은 불가결한 것이다. 인습이란 달리 말하면 관례이고 사회 안에서 안정된 전통을 말한다. 흔히 말하듯이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언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정신분석은 이 점에 대하여 시니피안과 시니피에의 분리를 강조한다. 즉 사람 자신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결코 진정으로 알고 있지 않다. 이는 분석을 체험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이다. 모든 분석 경험은 마지막에 그래, 그거였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시니피안과 시니피에 사이의 봉합, 즉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공동체이다. 이 봉합은 언제나 인위적이고 독재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변하지 않는다.
진보주의적인 것은 없으며 오히려 향락의 리버럴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소 독특한 쾌락주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인습이나 법, 전통을 손대지 않은 채로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사회 질서에 필요 불가결한 목매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기해서는 안 될 질문들이 있다. 사회라는 거북이는 하늘을 향해 한 번 뒤집으면 다시는 되돌려 놓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현실계 쪽으로 방향을 잡은 정신분석은 욕망의 향적에 몸을 맡기고 각자 자신의 절대적 차이나 아주 우연적인 각각의 특이성에서 욕망의 원인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욕망의 원인은 언제나 우발적인 것이고 우연한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에게 향락은 종특이성 같은 동물적인 것이 아니다. 예컨대 고양이의 그르렁거림처럼 유전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향락은 저마다 다르다. 향락은 언제나 우연적인 만남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향락은 개인으로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측 불가능한 만남에서 비롯돼 구성된다. 따라서 향락은 실제적이며 뭔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양태이고 언제나 특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개인은 저마다 향락하는 방법이 있다. 각자에게 고유한 방법으로 타인과 절대 같지 않다.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는 향락의 양태란 결코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향락을 한다. 향락은 인간이란 종에게 프로그램화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여기에는 부재공허가 있다. 이는 살아가는 하나의 경험이자 각자에게 향락이라는 특이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만남이다. 따라서 향락은 보편화할 수 없는 것으로 향락은 각자에게 언제나 특이적인 것이며 향락은 정신분석이 관심을 두는 유일한 실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음. 사람은 누구나 몽상을 한다. 최근 밀레는 최후기의 락항을 말할 때 인간은 누구나 몽상을 한다 라는 공식을 전면에 내세운다. 인간은 누구나 몽상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풀어서 이해하고 해석한다. 달리 말하면 이는 외관은 이름 붙은 것, 시니피앙으로 인간은 누구나 외관에 사로잡혀 있다. 설령 그것이 모든 시니피에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백색 시니피앙이고 또한 상식에서 벗어나고 고정된 의미를 벗어날지라도 그러한 시니피앙은 이제 분석 경험에서 우위에 있지 않다. 라캉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오이디푸스의 외관을 넘어서 목표를 두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캉은 초기 사상에서 이미 오이디푸스의 외관에 대하여 계속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라캉은 현대사회에서 오이디푸스의 외관이라는 간판을 지속하지는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몽상을 한다는 점을 말라름에는 감지하고 있었다. 분명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향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광인이다. 다시 말해서 몽상가이다. 라는 공식은 정신분석의 새로운 임상을 특징짓는다. 이 공식은 정상성에 참초점을 두고 정신건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실제로 실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이에는 부적합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실제적인 것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불가능하며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신분석적 임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치유불능에 대한 이론이다. 그런 까닭에 분석은 주체가 치유불능이라는 점과 그의 생통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이러한 정망에서 신입비양적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향락하는 양태에 대한 하찮은 지식으로 귀결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특이적인 것, 고유한 향락의 양태, 주체의 생통을 목표로 삼는 분석 경험의 방향성을 확보한다. 무의식을 독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독해는 어떤 실제적인 것, 즉 의미의 외부에 있는 향락이라는 현실계에서 정지해버린다. 생톰은 그리고 실제적인 것은 각자에게 특이적이며 그 인물의 생톰을 구성한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생통은 실제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누구도 대신 말해줄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해석은 분석 주체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지식의 독해 방법이 더 이상 아니며 실제적 무의식이라는 머리 없는 욕동적 행동을 밝히는 수단이다. 정신분석은 회복, 즉 치료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정신분석은 건강이나 행복을 기대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새롭게 조명하고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해주기는 할 터이지만 분석 경험은 자신의 욕망을 다시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리하여 가장 바람직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되는 그 경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야 가장 바람직할 경우에는 분석 경험을 통해서 욕망하는 것을 원하거나 원하는 것을 욕망하는데 다다르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자신이 치유불능이라는 점에 동일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치유불능이라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그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분석 경험의 종결에서 무의식에 대한 구독을 정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욕동에 관한 것이 언제나 남아있다. S, 즉 이드가 꿈틀거리고 S는 언제나 인간을 번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특정한 사태는 착각 반복되면 더 믿게 되잖아요.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정지될 수 있다. 일단 환상이 구성되고 그것을 횡단하면 우리는 분석 막바지에 나타나는 증상에 동일할 건데 그래야 이제는 자유롭게 향락하고 향락에 맡겨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기, 즉 언제나 열린 채로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일이 가능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상당히 치명적인 반복을 되풀이하는 사이 파손된 리비드의 일부가 또다시 회복되고 혹은 또다시 욕망, 즉 대타자의 욕망에 동일화하게 되면 그런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하며 일상에 몰두할 것이다. 락항의 정렬은 분명히 현실계를 향해 있었다. 다시 말해 뭘 의미적인 것, 즉 법의 외부, 외존을 지향했다. 그러나 현실계에는 불변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더라도 사람이 손에 댈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현실계가 의미를 배제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적 언명이었다. 왜냐하면 이는 현실계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주는 말이라서 그러한 의미 부여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순간에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는 어떤 경우에도 세계와 실존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실계는 말해질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락항이고 제가 최근에 본 어떤 그런 거고 지재계 서적을 참고하셔도 좋고 또 논리학 쪽에서 게티어 문제랑 그거 크립키의 그 회의적 역설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 것을 또 추천드리고요. 플라톤 아카데미의 그 우파니샤드 강의를 보셔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런 것들은 계속 말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어떤 일대기를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거고요. 또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과학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과학은 대상 없는 것을 객관화해가고 있는 작업이라고 정신분석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플라톤 아카데미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이기적 유전자 그 토론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슨 맞나? 그분의 스승이었던 분과 그분이 토론을 하는데 어떤 그 지점의 차이점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당연히 스승의 편이고요. 그런 것도 좋고 또 파인만과 관련한 어떤 어록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양자역학에 관심을 가져도 매우 좋으실 거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로 박찬욱 감독님 영화들 다 괜찮은 것 같고 또 그 오컬트 시리즈 감독 있잖아요. 그거 뭐더라? 그거 검은 사제들, 사바하, 파묘 이렇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모았던 자료들인데 제 생각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 다른 지점을 다음 영상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